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역사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전과 후로 나눌 것 같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전망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정치 뉴스가 아닌 사회적 공분이 꽤 일고 있는 바로 이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한 생태공원 둘레길 근처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린 혐의에 30대 남성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요. 저희가 새로운 CCTV 영상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아무도 말 못하고 와야 돼, 여기를. 그러니까 위험하게 그 사람은 겁나 놀랬겠지, 그렇죠?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가만히 들고. 그가 어제 그저께 하는 아이들도 30대 40하고 이런 일은 한 번도 듣지 않으면서 걱정이. 대낮 신림동 산책로 성폭행 사건 정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잠깐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던 피의자의 범행 직전 정황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새롭게 입수했습니다. 저 남자입니다. 저희 사여 일부 장어림 기자가 취재한 저 새로운 영상을 보면 반팔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의 저 남성이 유의 도로를 걸어가는데 이제부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 남성의 행동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뭔가 어디를 쳐다보면서 주변을 물색하는 걸로 추정되는 행동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늘 이수정 교수 함께 하실 텐데요. 이 교수님. 네. 이제부터 영상을 차분히 만나볼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생각부터 드셨습니까? 글쎄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산책하듯이 걸어간다 하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목표지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이렇게 빠르게 걷는 걸음은 아니고 주변을 둘레둘레 살펴보면서 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 아마도 산책로 인근인 것 같은데 뭐 차량의 주변 이런 데도 살펴보면서 걷고 있는 것이 마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물색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계하는 눈빛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됩니다. 예. 특히 앞서 좀 지나갔던 영상을 좀 다시 되돌려봐야 될 것 같은 이유가 특히 저 흰색 SUV 뒤에서 약간 슬리퍼를 질질 좀 끌면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저 생태공원 산책길 쪽을 한번 쭉 둘러보는 듯한 장면이 뭔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장면, SUV 뒤에서 뭔가 좀 쭉 좀 산책로 부분을 좀 훑어보는 느낌. 네.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뭐 목적이 있는 행위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왜 저렇게 두리번거리는가 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데요. 근데 저 시간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이 사람이 독산동에 사는 사람으로 지금 9시 55분에 나와가지고 예. 지금 한 1시간쯤 걸어서 저 지금 지역까지 간 것이거든요. 아마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아마 알고 있는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는 둘레길 이걸 그렇습니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그 전에도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는 이러한 이제 태도로 보입니다. 독산동 집에서 오전 9시 55분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저 해당 영상이 신림동 공원 인근의 산책로에 도착한 저 장면 슬리퍼 차림에 서서히 여유 있게 가다가 저 특별한 장면 좀
심상치 않은 장면과 동작 이후에 갑자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 다소는 조금 비교적 목적이 있는 듯한 곳으로 산책로로 좀 가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알려지기로는 CCTV 없는 곳에서 범행을 했고 그걸 찾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장소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디서부터 CCTV가 없이 숲길이 이어지는지 시작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쯤은 탐문을 해보고 아마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쪽 길로 산길로 이제 들어서서 사실은 사각지대로 추정되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어떤 은밀한 곳에서 이제 뭐 등산객이 올라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 30대 여성을 쫓아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심들을 했는데 지금 저 CCTV를 보니까 그 피해자를 따라서 산책길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 산책길에 먼저 도착하여 아마 적당한 피해자가 산책을 할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산길을 아마 어디 숨어서 기다린 것 같다. 이런 것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그 범인의 심리를 좀 봐야 될게요. 이 교수님 저하고 네. 화면을 좀 같이 네, 봐주실까요? 네. 범행 장소가 이 생태공원 둘레길 이곳이고 인근에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서 사실 산책 인근 주민들이 많이 하는 곳이고 하루에 2번씩 지나다니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저렇게 여유 있는 걸음 그리고 CCTV가 거기 없는 것도 확인하고 인적이 없는 곳도 아니라 사람들이 꽤 다니는 곳에서 저런 무자비한 범행을 했다는 건 어떤 심리로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돼요? 글쎄, 근데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가. 자그마치 1시간 동안 걸어서 신림동까지 갔다는 사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혹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있는지 또 이 사람이 검색한 물품들이 뭔지 이런 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좀 더 밝혀야 되겠지만 이 사람도 아마도 인터넷으로 지금 그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보여요. 4개월 전에. 호신용품을요? 네, 호신용품을.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고 그렇다 함은 인터넷 속에서 지금 특정 커뮤니티 사이에서 신림역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뭐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고 뭐 20명을 강간 살해하겠다 이런 글들이 그 전에도 뭐 많이 올라와서 그런 이제 글들을 보고 이 사람이 신림동을 유달리 특별하게 어떤 뭐 자신의 범행 장소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게 뭐 꼭 모방범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어떤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장소를 가려다 보니까 지금 이 동네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이번에 그 호신용품, 금속 물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좀 저희도 보도를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지난 4월 넉 달 전에 이 호신용품을 미리 구입했다. 뭐 이런저런 것도 계획범죄 혹은 이 호신용품을 사다 놓고 뭔가 본인들을 여러 행동들을 좀 준비했던 거 아니냐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 호신용품을 샀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뭐 샀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지난 2달 사이에 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 호신용품을 이용을 해서 자신이 이제 무엇인가 뭐 상당히 억눌려 있던 것을 좀 해소를 놔둬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신림동에 대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것이 아마 유인가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한편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 호신용품은 말이 호신용품이지 사실은 뭐 이렇게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금방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공격용 도구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 저 호신용품으로 작년도에 한 건, 금년도에 한 건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이다 보니까 그게 미성년자에게는 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심지어는 파는 사이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물품이 불법으로 거래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어떤 이제 지침도 사실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저 호신용품이 사실은 살상 무기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하여 제재를
하는 물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고요. 월마트 참고로 어떤 특정 마트는 미국에서 저 물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가 벌금을 6억씩이나 되는 돈을 벌금을 이제 받은 적도 있고요.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버젓이 구매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저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호신 용품을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기 충격기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호신용으로만 쓸 건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은 그냥 무작정 인터넷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저 영상을 계속 볼수록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계획, 넉 달 전에 호신용품을 샀든 뭐 하든 이런 무자비한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리고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그냥 인근 주민이 편한 복장으로 저렇게 차 뒤에서 슬리퍼도 한번 다시 발에 모래 묻든지 갈아 신고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참. 이수정 교수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흉기 난동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이 남성에 대해서도 뭔가 경찰이 여러 조사들을 좀 벌여야 되겠지만 단순히 알려지기로는 직업이 없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 단순히 봤을 때는 엄청난 무슨 중증 환자까지는 일단은 안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흉기 난동 혹은 흉악 범죄들이 막 하면서 저런 약간의 그 경계 있는 사람들이 좀 자극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류의 사건들은 사실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만 계속 보도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들만 서로 이제 그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인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억제가 안 되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탈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지금까지는 잘 억제돼 있었는데 보도도 많이 되고 실제로 많이 일어난 것 같으면은 결국 나도 이런 식으로 내 불만을 내 욕구 좌절을 이런 식으로 해소할 수도 있겠다라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동기화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엄벌을 해야 되고 빨리 처벌해야 되고 제지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한마디 더 보태자면 예. 저 사람은 지금 방어용 너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흉기를 한 개 산 게 아니라 2개 샀어요. 그리고 양손에 끼고 공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 방어용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 저와 같은 일을 저지를 것을 지금 저렇게 CCTV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계획을 하고 목표물을 찾아서 지금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로 보여서 정말 이런 이제 류의 사건들은 아주 엄벌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태연히 여유 있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여러 지금 피해 상황, 이 성폭행 사건이 그래서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 차도가 있답니까? 예, 일단 피해 여성 어제 발견 직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요. 당시 한때는 위독한 상태였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한 상태이긴 한데요. 예. 다행히 현재는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한 지금 피해 상황이 굉장히 중한 상태인 것이고 의식을 회복하고 몸을 빨리 회복해야겠지만 또 마음에 남는 또 심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가 입은 이 피해는 사실 어떤 걸로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 피해 당한 피해자분과 이 범인은 진짜 불특정인이었고 서로 간에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더 시민들께서도 더 공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태연히 걸어갔다가 나중에 119 구급차가 왔다 가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중으로 경찰이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 남성 어떤 전력과 어떤 여러 가지 본인 관련 얘기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 상대 흉악범죄 CCTV 영상 보도는 이어지는 뉴스에이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흉악범죄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대학로 인근 화면을 지금부터 좀 만나볼 텐데요. 60대 남성이 이런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다 죽이겠다, 대학로를 누볐다. 지금부터 이 교수님과 함께 이 화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저희가 거듭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이게 현실이니까요. 대비도 잘 해야 되겠고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이 시끄러워서 홧김에다 죽이러 나갔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지금 약간 이제 피해 망상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추정하게 만드는 진술입니다.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의 잡음이 들리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유가 돼서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뭐 죽이러 나갔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저 대학로 일대를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괴성이 들리고 신고를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예. 문제는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상당히 그 일반 뭐 대중을 상대로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괴성을 지른 적이 많이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괴성을 지르면서 본인이 뭐 굉장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피해 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걸 당연히 사전에 뭐 어떻게 경찰 당국도 뭐 예방하거나 혹은 미리 할 수 있는,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 정도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하고는 뭐 상당 부분 경고만 한 채로 귀가를 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참에 이런 이제 공공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이미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흉기를 들고 다녔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겨누기라도 했으면 충분히 협박죄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 엄벌을 해서 이 사람의 정신적인 취약성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꼭 약물 복용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사법입원제도 운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의 의사에 반해가지고는 강제 치료를 못한다라는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취지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병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분들은 바깥에서 떠드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런 분들에게 공공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를 빌미로 뭐 처분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강제 입원 치료를 시키는 게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상생활, 일반 시민들 일상생활이 좀 위축되는 수준까지 지금 더 오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단순히 좀 꼽기만 하더라도 최근 있었던 수원시 한 PC방에 우산 속에 흉기를 감췄던 만취한 60대 남성, 이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경찰에 진압하긴 했지만 허리에 흉기를 차고 활보하면서 위협한 50대 남성. 이 교수님께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묻고, 이걸 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수준 되면 좀 위험 수준 넘었는데, 뭐 경찰청장 얘기는 테이저건과 권총을 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 없을까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일단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무엇인가 피해 망상이 있어서 현실 판단 능력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 거고요. 앞선 두 사건은, 한 사건은 우울증이었고 그 다음 사건은 아마 조현병이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제주와 그리고는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은 모두 만취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 전에도 만취해서 이렇게 흉기 난동 비슷한 거를 벌렸을 개연성이 높아서 이런 분들에게는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원인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사법제도 내에서 소송 뭐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 또 대학로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흉기 난동 직전 사건 얘기까지 저희가 어제 오늘 꽤 의미심장하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 하나하나 뉴스탑10 시작부터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치권 이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와 관련이 있는 인터뷰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제보자의 울분 얘기입니다. 최근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걸 최초로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 공무원 A씨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안심이 열정은 안 되면 안심하고 주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랬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씩 달라고. 아, 근데 저기 사모님 지금 특색은 약 많으신 거 아니에요? 11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육춘 병동에 가야 될 거예요. 원목 가서 모를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수락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퇴원수속 하고 왔다고 하면 그 네. 약이랑 준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있는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당연히 이 공익 제보자 그러니까 공무원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적절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걸 마치 좀 보면 추가 폭로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한번 보면 커피 믹스와 주유, 건전지까지 구매를 했고 월급 쓸 일이 없을 정도였다. 한 달에 샌드위치 비용만 100만 원이 넘었고 같은 곳에서 주문해서 이른바 이재명 세트도 있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이 그 공무원 A 씨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이제 이 법인카드 김혜경 씨 유용 문제 등을 폭로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살던 집도 옮기고 여러 가지 어떤 직업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그때 우리가 뭐 초밥 10인분 뭐 고기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씨를 어떤 면에서 위해서 이 법인카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번에 이 A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김혜경 씨를 위해 쓴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 또 이재명 대표 집안에 쓰이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청에 가면 거기에 이제 구내 매점이 있습니다. 예. 그 매점에서 여러 가지 샀다는 거 탁상시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커피 믹스라든지 또 현관문에 달려 있는 그 CCTV의 건전지까지도 전부 다 이 법인카드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면서 용도는 이제 이 업무용으로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주로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도 특정한 가게에 매일같이 주문을 해서 썼고 이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비용이 나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 용도로 과일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경기도청에 이제 이 지사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시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저가 있는 분당 순회동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 이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를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사로운 것까지도 전부 다 쓰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쓴 것은 개인적으로 상관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더라도 비용도 재산도 하나도 안 줄어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집에서 쓰는 아주 잡다한 물건까지도 이 법인카드로 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세트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쭉 봤을 때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배모 씨가 김혜경 씨를 진상으로 불렀다, 혹은 뭐 공간용 과외를 집으로 가져다, 이런 거 말고도 김혜경 씨가 이 공익자 보호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서일 생각보다 지저분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말 그대로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비서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본인도 이게 지저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A씨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요. A씨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예컨대 회사의 오너 있지 않습니까? 100% 주식을 가진 오너가 그 자기 회사 돈으로 저런 행동을 해도 그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 이재명 지사 겁니까? 경기도가 뭐 도지사 겁니까? 서울시는 그럼 뭐 오세훈 시장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쓰이고 경기도에서 쓰이는 돈은 나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를 넘어가지고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까지도 어떻게 하면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A씨의 말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배모 씨 관련해가지고. 배모 씨 관련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배모 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 A 씨의 말이 사실이란 그 이야기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라든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추가 폭로의 이유를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더한 일도 있었다는 이제 울분 이런 걸로 좀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 A 씨가 저렇게 그 인터뷰를 한 것이, 본인이 이렇게 공익적인 신고를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책도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일정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내용이 보면 볼수록 더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법인카드 쓸 때 뭐 음식 보면은 뭐 육해공군 다 막 나가고 동서양도 막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혜경 씨가 잘 견뎌라라고 말해서 찔리나 싶었다, 이게 A 씨 얘기인데, 이런저런 얘기 말고도 사실은 얼마나 좀 어려웠고, 본인이 공익제본 목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입을 열었을 텐데, 실제로 꽤 많은 어려움 혹은 트라우마까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A씨 입장에서는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배모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에는 실제로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손해배상의 어떤 내용 자체는 본인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특히 배모 씨가 그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이나 폭언을 했고,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특히 경기도를 같이 손해배상의 대상자로 넣은 것은 우리가 이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모 씨는 당시 경기도에 고용된 그런 근로자였기 때문에 경기도가 결국에는 배모 씨를 채용하고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의 책임도 함께 지라는 그런 취지의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그 소송 자체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에 부인 혹은 이거를 여당에서 공금 횡령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공무원이 사적인 도움을 몇 차례 준 게 있긴 하지만 자기 업무를 하고 당연히 출퇴근해서 자기 일을 하는 분인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고발장에 써놓은 얘기를 그대로 지금 베껴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비서관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지난 대선 때 이것도 적지 않은 이슈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배모 씨가 또 다른 혐의로 일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물론 항소를 하긴 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 차원의 이 배모 씨 관련 1심 선고는 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뭐 아직까지는 뭐 명시적인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장 당시 이제 논란이 됐었을 때 뭐 직접 김혜경 여사가 나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 하급 직원들의 불찰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검찰의 시각과는 다르게 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그 여사 입장에서는 뭐 사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 그러니까 공적인 보좌 체계에서 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친분을 이유로 사적인 도움을 받은 거는 굉장히 잘못한 일이다라는 점에서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나 이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내가 뭐 그런 것을 시켰거나 그런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 배 씨도 항소를 하려고 하고 검찰에서도 양형 기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면서 지금 항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법정 싸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최종적인 판결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저건 이제 배모 씨 거고 아직 김혜경 씨 관련 법인카드 본인에 대한 의혹은 좀 더 수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모 씨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될 수가 있었는데 공범자인 배모 씨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은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모 씨 위에 김혜경 씨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두 사람은 그 공동 정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모 씨만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좀 그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그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의 공익제보자의 울분, 오늘 사실상의 추가 폭로를 하나 인터뷰를 통해 했는데요. 그 이후의 말들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일단 들어가서는 30쪽 분량 진술서를 내고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검찰의 질문이 뭐 질문 같지 않고 계속 동반복적인 어떤 그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 앞에서만큼은 핏대를 세우며 한껏 위풍당당한 이 대표가 검찰 앞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니 딱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그 얘기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 좀 소명하셨을까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배임죄가 될 것이면 처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어제 자정까지 검찰 앞에 좀 있었고요.
꽤 맞추기로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검찰 조사를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번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다시 부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금이 있었나요? 오늘 외에도? 아니, 더 없을 겁니다. 추가 조사 오늘 그럼 다 끝난 걸로 알면 될까요? 예. 검찰이 베이맥스를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아유, 그건 이제 그만 부르십시오. 심야 조사는 검찰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있었는데 그동이 않습니다. 아니죠. 뭐, 9시까지 조회하고 9시 그 뒤로 뭐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이었으니까. 심야 조사 요구는 따로 없었던 건가요? 예. 검찰이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조사는 일단 오늘 것으로 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예? 뭐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서로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당연하게. 대략적인 좀 저희가 가닥을 좀 잡아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정확히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민주당은 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 얘기는 효율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적극적으로 진술해서 수정할 게 좀 있었다.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즉답은 피했지만 반박은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검찰도 꽤 많은 질문서를 준비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언론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아마 김인섭 씨와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뭐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과연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본인과 이 진수에 보면 김인섭 그다음에 시행사 정모 씨 그다음에 뭐 정진상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요약본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검찰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물었을 것 같은데 예. 본인은 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만약에 보통의 이런 피의자 같은 경우는 추가 조사를 할 겁니다. 몇 차례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이재명 대표는 뭐 소환 본인이 100번이고 뭐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가도 본인은 뭐 앞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더 이상 부르는 거는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조사로 일단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쪽 이야기로는 충분히 본인들이 증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봤자 이재명 대표가 뭐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사로서 일단 백현동 사건은 마무리를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지면 아마 이 국회에 체포 동의서를 보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마 이번 수사에서 결국은 예전과는 좀 달리 이재명 대표의 핵심적인 배임 혐의였고 이게 이제 구체적인 공문으로서 일단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냈던 것로만 본다면 검찰이 그다음 주장을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수세적인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서영교 최고위원, 뭐 서운숙 최고위원 혹은 정청래 최고위원까지 당 지도부 중심으로 일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어제 자정 넘게까지 저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더라고요. 박범계 의원도 있나요?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저는 조금 오늘 이 보도를 보고 좀 주목을 했던 건 김인섭 대표의 관계는 혹은 백현도 시행업자 정모 씨 진술은 여러 가지 검찰이 좀 물어봤는데 처음 듣는 소리다. 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느냐. 이게 반박이라는데 처음 듣는 소리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검찰이 어떤 부분을 물었는지 정확한 질문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의 영역에 불과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듣는 소리라는 건 아마 김인섭 전 대표와 김인섭 씨와 뭐 정바울 씨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또는 정모 씨와의 어떤 정모 씨가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증언들이나 진술들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뭐 그런 의미를 묻는 차원이었을 텐데요. 결국 검찰에서는 계속 김인섭 씨를 어떤 중간 매개로 해서 민간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업체 관련자들과의 연관성을 또 찾고자 하는 질문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김인섭 씨라든지 또는 시행업자인 정모 씨와의 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라든지 검찰이 구체적으로 묻는 사안에 대해서 처음 듣는 질문이거나 또는 듣기에 좀 생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검찰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을 계속 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느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그런 민간 시행업자들의 이야기를 본인에게 묻는 것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의혹을 물론 뭐 대장동 의혹보다는 좀 더 쉽다라고 내부적으로도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장동 의혹의 판박이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대장동과 판박이다, 검찰 생각.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국회 나가서 대장동 의혹을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과 미리 짜고 10만 원을 판 거 아니냐, 이 비유를 썼었는데 실제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배임 액수를 대략 최소 200억 정도는 보고 있다. 이게 검찰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대장동보다 훨씬 쉬워요. 구조도 더 심플하고 증거도 훨씬 많아요.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말실수거든요. 대표적인 게 김문기 모르고 백현동 협박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보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임을 했다라고 하면 식품연구원이 배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이 될 줄을 알면서도 싼 값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따져보면 식품연구원이 언제 매각했냐면 2015년 2월에 매각을 했거든요. 김인섭 씨가 들어가 있는 그 시행사한테. 예. 용도 변경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7개월 뒤인 9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식품연구원이 7개월 뒤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걸 알면서 미리 그 매각을 했습니까? 식품연구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4단계는커녕 2단계만이라도 올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데도 거절당했잖아요. 그런 식품연구원이 그 7개월 뒤에 용도 변경이 될 걸 알고 헐값에 팔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배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용도 변경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성남 도계공이 참여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막상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이 조건을 빼고 용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성남 도계공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걸 보고 놀란 그 담당 과장이 아예 결재를 거부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그 종합적인 정황을 갖다 봤을 때 차라리 배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배임은 있었는데 그게 내가 아니고 성남시가 아니고 식품연구원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배임액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임액이 200억이나 3천억이나 형량은 똑같거든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검사라고 하면 예. 배임액은 최소한 정도, 그러니까 성남 도계공이 들어갔으면은 얻었을 이익 정도, 그 정도로만 해도 한 3,400억은 나올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런데 법적인 의미에서는 재판의 결과로는 300억이나 3천억이나 뭐 대동소이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200억하고 3천억 얘기도 나오는데 앞서 검찰 얘기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검찰이 대장동 수사보다 쉽다라는 얘기들이 검찰 관계자들에 흘러나오는 건 뭐 그게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오히려 대장동보다도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고 맞부딪히는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뭐 구속영장 발부나 혹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 같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검찰의 일방적인 입장인 것이고 실체적 진실과 판단은 이제 결국 재판부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도 검찰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빠르게 청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그렇게 언론에 공표하는 입장대로 그렇게 증거가 많고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고 본인들의 수사가 충분한 증거와 뭐 법리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구속영장 청구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낸 입장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뭐 특히 용도 변경에 있어서 공사의 개발 사업 지분 참여를 뭐 용도 변경 조건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 성남시가 어떠한 이익도 사실은 챙기지 못한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R&D 단지 조성
뭐 부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물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시에 한 1,000억 원 가량의 이익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성남시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니 경제성의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 불확실한 변수를 굳이 담보할 필요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문을 낸 바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특히 저 사실관계 부분, 뭐 불일치, 아까 그 박성훈 비서관의 반론 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장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만, 다만 이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그 자연 녹지를 빽빽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김인섭 대표의 청탁을 수용한 거 아니냐, 이 사실관계 모순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히 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에게 비회기의 영장을 청구하라. 어제 이재명 대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앉으면 서라 하고 서면 앉으라고 시비만 걸지 말고 윤석열 정권 당신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비회기에 영장 치도록 하십시오. 민주당의 분란과 분열을 노린 국회 회기 내의 꼼수 영장 청구는 오히려 민주당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국회 안 열릴 때 영장을 청구해라.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장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발언을 했는데 매일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이라든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늘 조작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에 대한 영장을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기를 언제 구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죠.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식당 예약하듯이 구속을 요구한다.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많다.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했네요. 아니 그동안 국회가 안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 국회법에 따르면요, 국회는 1월 달과 7월 달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집한 게 누구죠? 민주당이 소집을 했습니다. 자,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회를 소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3.1절 날 국회를 원래 열지 않는데 그날 또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놔놓고 다 3.1절 기념식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탄국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회기 없이 국회를 열어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비회기에 하라? 도대체 비회기를 언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이 회기 지금도 국회에 열려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만약 영장에 들어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 표결을 해서 국회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국회가 그렇게 또 저걸 해야 됩니까? 아니 본인들이 원래 열리지 않는데도 그렇게 부득부득 열어갖고 뭔가 일한다고 그러면서 열어놔놓고 이제 와서 영장 청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비회기 중에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국회라는 모든 일정들, 국회법을 자신들의 어떤 이걸 위해서 썼던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또 이제 자기에게 어떤 필요하니까 비회기에 청구하라? 그럼 뭐 이 영장 청구는 무슨 자판기입니까? 돈 넣으면 그게 나오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보면 얼마나 사법 어떤 검찰권을 갖다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인지.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지금 국회 독재 아니에요? 본인들이 필요할 때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고 필요할 때는 다 방탄국회 열어서 나중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렇게 해왔던 게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비회기 하라?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거는요, 이 수사는 결국 검찰이 필요하면 수사가 마무리되면 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만약에 국회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해서 표결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 168명 국회의원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가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결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비회계 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걸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검찰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듭니다. 그동안 그렇게 방탄국회를 왜 했습니까, 그럼? 실제로 민주당 요구, 뭐 이재명 대표 요구대로 만약에 비회기하면 저희가 달력을 준비했는데 임시국회가 이미 시작이 됐고 쭉 가다가 비회기가 28, 29, 30, 31일 그리고 또다시 정기국회 시작되는데 며칠 안에, 그러니까 이 국회 안 열렸을 때 본인 영장 청구하려면 청구하라라는 말을 좀 저희가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회법에 따르면요. 정기회가 9월 1일부터고요. 100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참 희한한 게 전직 대표나 현직 대표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빨리나 잡아가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심지어 검찰청 앞에 텐트까지 치겠다고 하시더니 이재명 대표도 현직 대표도 이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에는 저도 동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쌍방울하고 엮지 말고 분리해가지고 늦어도 8월 중에는 이 백현동 건만으로라도 그 청구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검사에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할 말은 아닌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왜 그럼 국회 안 열릴 때 본인 영장을 청구하라고 얘기를 하냐, 이 대표가. 여당에서 바라보기를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국회가 열렸을 중에 회기 중에 부결이 되면 방탄이고 또 가결되면 정책 타격을 못 피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법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처럼 뭐 민주당의 분란과 어떤 분열을 노리는 또 검찰의 회기내 그 영장 청구 자체가 꼼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이 결국에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민주당의 분열로 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백현동 소환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요. 17일이었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보다 이 사건이 좀 더 똑 떨어진다,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또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증거도 차고 넘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구조가 이미 다 확실하다면 영장 청구를 못하고 기다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꼭 9월 달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에 9월까지 기다린다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합쳐서 뭔가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야 될 만큼 지금 백현동 사건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것인지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는 게 맞으니까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미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가 완연하다면 바로 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검찰 입장은 이제 막 이재명 대표를 13시간 불러서 소환 제스했을 뿐이고 아직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볼 얘기가 있고 사실 또 8월 말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 시계는 수사 시계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비회기 때 맞춰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게 기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과정에서 당대표가 뭐 가정적이지만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정권이 어떤 검찰력을 총동원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 구성원들이 일제 단결해갖고 정부의 어떤 그런 폭정을 견제하고 국회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는 위기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니라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다. 구속되면 차선책 있냐? 임기가 있는 당대표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좀 불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뭐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더불어서 논란이 되는 거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민주당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논쟁할 만큼 지금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당에서 뭐 정기국회 앞
앞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될 것들이 쌓여 있는 마당에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구속된다면 그 뒤에는 뭐 사퇴는 해선 안 된다 또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토론이고 외려 저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해석의 오해를 낳고 말이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런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보셨는데 저는 이 맥락이 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 사퇴를 하는 것보다 사퇴를 안 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당대표직을 유결하는 게 더 혼란이 적다. 저는 저걸 정치적으로 안 보고요. 법적으로만 봐도. 근데 정성호 의원님이 변호사시잖아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재판이 매일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재판 이제 9월부터는 정식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대장동 재판이 일주일에 2번 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격주로 2주에 1번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재판 진행은 그것 마찬가지로 판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장동 재판 주 2회 열리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재판도 비슷하니까 주 1, 2회 정도 열리게 되면은 거의 일주일에 너댓 번을 그 재판을 갖다가 하게 될 텐데 야당의 대표가 제1당의 대표가 맨날 법정에 나가가지고 구속하고 그 재판받고 있는 모습이 있어도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 오히려 그것이 혼란이 덜 된다. 그 정도가 되면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대표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구속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판 그 진행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구속시켜 놔야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법조인인 그 정성호 의원님이 간과하고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돌아가는 과정이 민주당 생각에서도 검찰이 국회 열렸을 때 뭐 검찰 수사 시계대로 한다면 9월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러면 회기 중이니까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테고 지난번 이런저런 사례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가까스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 받는데 만약에라도 발부가 돼서 구속이 돼도 사퇴를 안 한다. 사퇴가 되면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의 논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어떤 면에서 같이 놓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위기겠지만 저는 민주당에는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자, 민주당이 그동안 있다가 왜 이런 민주당이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인가?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됐기 때문에 혼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 본인의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보궐선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자치단체장 할 때 있었던 문제입니다. 왜 이걸 민주당이 다 떠안아야 돼요? 왜 민주당이 전당 차원에서 이거를 대응해야 돼요? 대표 시절에 했던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본인의 문제를 대응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문제가 같이 결합된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였기 때문에 결합된 거거든요. 모든 대변인들이 이런 민생보다는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문제,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죠. 다 거기에만 모두 몰두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저는 새로운 기회가 있고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정당이 되기 위한 저는 새 출발이다. 오히려 정성호 의원과는 저는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네 번째 출석 얘기와 함께 영장 청구 혹은 옥중 공천 얘기도 어제 오늘 좀 짚어봤었는데 이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총동원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직접 어제 검찰 출석 시간도 올려놨고요. 지지자들 향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14분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에선 이걸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십시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달려온 지지자들은 겨우 200여 명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지지자들마저 그만 보고 싶어하는 쇼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표리부동을 멈추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들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당은 지지자들도 그만 보고 싶어하는 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김민전 교수께서는 평가하셨어요? 네, 아마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화 포스트와 같은 이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는 웹 포스트를 상당히 날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민주당에서 또 이 천막도 쳐놓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일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결국 그럴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 나가고 잘하고 있다. 이럴 때 힘이 나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또 계속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지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도 상당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뭐 첫 번째와 네 번째 출석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화면을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그 성남FC 후원금 의혹 때 나갔을 때는 사실 지지자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의원들도 한 대략 60명 넘게 갔었고 뭐 의원들마저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제 뭐 인파에 휩쓸렸던 모습도 있었는데 어제는 좀 달랐다. 이게 뭐 본인은 희생자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 탄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지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의 검찰 출석 시간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 포스터를 올렸을 때는 소집령을 내리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받았고요. 또 실제로 그 장소에 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또 비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의원들을 데리고 가면 또 데리고 갔다고 뭐라고 하고 의원들이 없이 혼자 가겠다.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없이 그냥 혼자 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지지자분들이 적게 왔으니까 힘이 빠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야당 대표로서 검찰 소환을 받는 그런 또 중차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이나 뭐 지지하는 의원들이 얼만큼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지자들이 몇 명이 집결하느냐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이 소환받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그것이 지지 세력을 뭐 거뒀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 상황 자체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것이지 여기에다 과도한 해석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비슷한 취지긴 한데 다만 이 모든 시작은 이재명 대표 저렇게 SNS에 저 시간과 장소를 좀 공지하면서 뭔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느낌이 누구나 들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차원의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개딸들 얘기 최근에 그 비명계 혹은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다가 개딸다 되는 거 아니냐 혁신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짚어봤던 얘기 윤 대통령 부친상 때도 일부 지지자들이 혹은 뭐 그걸 뭐 개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조금 금도를 넘은 선을 넘은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정치 혐오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문제 아니냐 이걸 당내에서도 좀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로 어떤 이 관계가 그렇더라도 사실은 상대방의 어떤 슬픈 일에 대해서는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또 전쟁 중에도 어떤 뭐 크리스마스 때 쉰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 룰이 있었는데 참 이 정치가 최근에 제가 보면 이 룰이 많이 깨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 보면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이야기, 아주 센 이야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악마화,
등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까지 왔지 않나 싶어요. 다 저는 정치인들 탓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그렇게 본인들이 선동해 왔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뭐 줄리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악마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윤 대통령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런 와중에도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 혐오하고 그런 혐오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또 무슨 평론가라고 그래서 이 신문에다가 기고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서로 극한에 하는 이런 패륜 정치가 횡행하는 게 아닌가. 다 책임은 정치인들한테 있습니다. 하다 근데 이제 저 오늘 이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그 가수 노사연 씨가 최근에 윤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모양인데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또 노사연 씨를 향해서 몇몇 비판 글을 쓰는 것 자체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적절하죠. 그거는 뭐 이것은 사실 여야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정치인의 뭐 상이 있었을 때 만약에 여권의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댓글을 달았을 때 저희는 뭐라 할까요? 그건 역시도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야를 가를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저런 행위는 지양되어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사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가수인데 이분이 조문을 간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저는 그 부분 역시도 국민들께서 많이 납득을 못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이제 조규성 선수에 대한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개딸로 추정이 되는 여러 비판 목소리, 이원욱 의원 목소리도 좀 있었고 이재명 대표 어제 200명밖에 안 온 걸 200명 밖이라고 표현한 여당 얘기까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법 리스트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인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긴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런데 군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을 4년 동안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4년간 이제 계속 법정 재판 받고 계신데 좀 한마디 해주시죠. 댓글 공작은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오늘 선고인데 좀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고 결과 예상하셨나요? 정치관련 유죄고 이태하 입장에 대해서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입장 한 말씀. 댓글 공작은 이제 무죄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들께 할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이 4년간 이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장윤주 변호사님,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그간의 재판 과정을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주요한 혐의는 결국에는 군에서 이제 정치 관여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사이버 사령대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를 한 혐의가 가장 컸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직권남용 행위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2년 4개월 선고받고 결국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정치 관여, 그러니까 댓글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죄가 인정이 된 것이고 일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2년 유죄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다만 재판부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현재 면해준 상태입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일단 징역 2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정치 관여 활동 지시 혐의다. 국방장관 김관진 전 장관.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재판 과정, 오늘 파기환송심까지 나왔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 4년간의 재판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건 논쟁적 판결이다 보니까 김관진 전 장관 죽이기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관진 장관의 이제 댓글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게 댓글 공작이 어떤 정치적인 개입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떤 당시 여러 가지 어떤 이 불순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쟁과 참여의 어떤 한도 뭐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내렸던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활동들에 대한 성격을 현실적인 법률적인 어떤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김관진 장관이 본인이 했던 그런 어떤 이 역할로서의 의미 이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아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조만간 사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건 뭐 거예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더군다나 김관진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볼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런 국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중용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저렇게 대통령으로부터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도 직접 받았고 위촉이 됐고 최근에는 저 백선엽 장군 관련 재단 이사장까지 맡으면서 다시 한번 좀 복권된 혹은 다시 한번 활동을 이어가는 이미지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일단 뭐 기자들 발언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고요. 김민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위원장에 내정됐기 때문에 국방혁신위원은 지속 수행한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김관진 전 장관만큼 국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경험이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 이현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국과 우리와 대만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처음 시작된 지점이 이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 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은 미국이나 대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또 다른 댓글을 다는 것으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은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자체가 또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또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정보, 허위 정보를 통한 선거 개입을 했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의 대응도 있지만 개별 민간 단체들이 예를 든다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각종 미디어 그룹들에서 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왜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이분이 댓글 공작을 시켰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정치관여 혐의에서는 계속해서 유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 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는 것을 지시했다라는 게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정치관여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왜 현직 국방부 장관이 부대원들을 시켜서 본인에게 주어진 이 군을 통솔하는 권력을 사사롭게 정치 공작을 하는 데 남용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보호를 할 여지가 없다 또는 논쟁을 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본인의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논란이 이미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분을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 자체가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구속되고 기소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보면 사실 부적격 인사를 좀 돌려막기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뭐 아직 뭐 혐의를 받거나 뭐 유죄가 판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뭐 이동관 특보도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이런데 MB 정부 청와대에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던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너무나 많이 부정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다만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방개혁위원회 역할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맡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재판 결과와 함께 김관진 전 장관 오랜만에 조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안보 얘기, 뭐 여러 국방 개혁,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제 그럼 뉴스탑10 1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20일 새벽에 돌아오는 1박 4일간의 정말 빡빡한 강행군에 돌입을 한 건데요. 그동안의 순방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서 향후 삼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시간대별로면 미국 동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전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는데 아마 조금 전에 이제 보도할 수 있게 된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야외 현담 형식으로 영행되는데 꽤 한 4-5시간 가까이 좀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함께 환담을 좀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협정 원칙 정신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로 출발한다. 이런 일정들이 얘기가 돼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 제작진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를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중동협정 같이 이런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게 처음이다. 대못, 용기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 김민정 교수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갖는 의미를 대통령실 판단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을 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네, 미국 국무부 직원들도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평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왜 이렇게 한미일이 의기투합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환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주요 국가가 전쟁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80년 동안 약 80년간에 있어서 예.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이 직접 먼저 공세를 취해서 전쟁을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목도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중국은 뭐 명백하게 그 무력을 이용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한미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개의 나라가 다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범위는 단순한 핵 무기를 이용한 확산 억제뿐만 아니라 소위 공급망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 3개 국가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김민정 교수께서 대략적인 큰 흐름을 좀 잡아주셨다면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여러 뒷얘기들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대략 뭐 여기 헬기장 있고 여기가 정문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산책로 있고 골프장, 수영장, 외빈용 승마 코스 이게 사실은 비교적 언론에 잘 안 알려진 이 캠프 데이비드의 만찬회담 장소인데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그래서 한번 구글 어스로 백악관과 캠프 데이비드를 한번 동시에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지금 구글 어스를 좀 보면요. 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은 구글 어스로 쭉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비교적 선명하게 백악관의 위치가 구글 어스에 고스란히 잘 드러납니다. 저 앞에 공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백악관이 잘 드러나는데 그럼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캠프 데이비드로 한번 가볼까요?
쭉 가다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기에 뭐 산책로 있고 골프장 있고 승마 코스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고 실제로 저기 보면 뭐 수영장, 골프홀 근처를 좀 뭉뚱그려서 표시해놨는데 지금 봤는데 산세가 좀 있고 숲이 좀 우거진 정말 요새 속의 요새 별장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구글어스로 좀 봤고요. 아마 내일까지도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지는 내일까지도 저 캠프 데이비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의미와 혹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못이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좀 준비했었던 게 정권이 바뀌든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못을 받겠다는 여러 정책들을 한미일이 입을 모을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참 부럽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휴양지라고는 하지만 사실 휴양지로만 쓰여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청남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통령이 뭐 휴양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렸는데 사실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저 캠프 데이비드에서 쉬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중요한 외교적 흐름들을 저기서 다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소관계, 중동평화 다 저기서 이루어졌거든요. 자, 그런 이 장소에서 한미일이 단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즉 원칙을 발표한다고 그래요. 보통 회담이 열리면 그냥 스테이트먼트,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동 발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거는 그런 어떤 공동 발표문과 함께 프린시플, 원칙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미일이라는 게 그동안 사실은 껄끄러웠죠. 특히 한일 관계가 어떤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3자가 모이더라도 각자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만 발표하는 형식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풀므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한미일이 함께 공조된 어떤 그런 틀 속에 이제 있는 첫 번째 회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북중로와 지금 뭉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즉 이 지역 영내에서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이 한미일이 상당히 협조를 한다. 서로 원칙적으로 정보도 교류하고 여러 가지 공급망도 함께하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원칙들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지금 한미일이 그냥 한 번 모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원칙으로 만드는 모임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중동평화라든지 미소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듯이 이 한미일 관계가 이제는 앞으로 국제 외교사의 중대한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저는 회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1호 준비한 짧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숙소에 바이든 대통령이요. 최근에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얘기까지 애도에 잊지 않겠다라는 윤 대통령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있을 이제부터 몇 시간 뒤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의 여러 많은 얘기거리 좀 쏟아질 텐데요. 저희가 주말 뉴스탑10 혹은 이어지는 다음 주 월요일 뉴스탑10에서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세상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구나. 사람이 제일 무섭다 했다라고 해서 신림동 성폭행 사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에게 안전한 일자를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샌드위치 가게 수배에서 이재명 세트 있었는지 확인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조문의 여야가 어딨냐라고 하셨고요. 너무 선을 넘은 일부 비판들은 좀 꾸짖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의 혈맹들만 초대가 된다. 한미일 정상회의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준비한 이 얘기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 개혁 방향과 의지를 밝혔는데요. 잠시만요. 김민정 교수님께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홍위병이라는 단어가 좀 나왔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공영방송 혹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악습들이 있었다. 과거 홍위병 운동과 유사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뭐 청문회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나 상당히 과감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 저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방송을 장악함에 있어서 결국 직원들을 양분화시키고 그 직원들 가운데 소위 이제 노조 출신의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소외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굉장히 처참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 과정으로 결국 뭐 방송 장악이 이루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홍위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게 2017년 5월인데 이미 2017년 8월에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건이 의원 연석회의에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정권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논란 가운데는 가장 큰 건 이제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었는데 무마 의혹. 아들에게 10번 넘게 물어봤고 현장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다. 일부 있었겠죠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야당의 공세가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요. 뭐 언론 장악을 시도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아들의 학폭을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청문회 증인도 결국엔 채택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너무나 불성실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이나 소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예. 그럼 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의 또 여야 간의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이 대립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우려가 큽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잠시 지금 정해 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핵심 내용만 오늘 청문회 내용 짚어봤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주말에도 계속되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